전 형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말순이 날카롭게 묻습니다. 그럼 왜 도망간 거야? 최영식이 충격적인 이름을 말합니다. 강준호 전무요. 형님의 사촌이자 강준호 삼촌이 아버지를. 민재가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합니다. 진짜 살인자의 정체가 밝혀지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소름 돋는 순간입니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요양원 복도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정말 심한 치매야. 재벌가 안주인이었다면서? 인생무상이네. 78배 김말순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말순의 내면에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날 미쳤다고 생각하지. 그래야 움직이기 편하거든. 석 달 만에 찾아온 손자 민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36의 젊은 나이에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정작 실권은 아내 수진이 쥐고 있었죠. 할머님, 이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수진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말순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정계 인맥이 탄탄한 수진이 순수한 효심으로 자신을 데려갈 리 없었죠.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양원장이 만류했지만 수진은 단호했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민재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진 후였죠.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 환자의 완벽한 연기였죠. 차 안에서 수진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오늘 모셔옵니다. 준비는 다 되었죠? 민재가 백미러로 말순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좋아하실까요? 수진이 냉정하게 대답했죠. 좋아하든 말든 그게 중요해요? 할머님은 이제 판단력이 없으시잖아요. 말순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자신을 얕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대저택에 도착하자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안주인으로 군림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말순이 아끼던 장미정원은 사라지고 현대적인 조각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 여사, 할머님 방은 2층 끝방으로 준비해 주세요. 수진이 가정부에게 지시한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방에 감시 카메라 꼭 돌려요. 밤에도요. 말순의 귀에 똑똑히 들렸지만 모른 척했죠. 오히려 좋았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역이용할 방법도 있을 테니까요. 2층 끝방은 예전 손님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방이었지만 이제는 말순의 감옥이 될 곳이었죠. 구석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감시 카메라였죠. 말순은 천천히 방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죽은 남편의 말이 떠올랐죠. 말순아, 내가 죽고 나면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야. 내가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숨겨뒀어.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이 가식적인 미소로 말순을 챙기는 척했지만 말순은 그 미소 뒤의 계산을 읽을 수 있었죠. 할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말순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완벽한 치매 환자의 연기를 이어갔죠. 그날 밤 말순은 일부러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서재 문 앞에서 멈춰 선 말순은 문고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의 이름을 중얼거렸죠. 여보, 여기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말순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님, 어젯밤에 서재에 가신 거 봤어요. 뭔가 찾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말수는 멍한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보물. 아빠가 숨긴 보물. 수진의 눈빛이 번뜩였죠. 미끼를 문 것입니다. 말수는 매일 밤 이상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초상화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척하고 때로는 벽을 두드리며 무언가를 찾는 신용을 했죠. 수지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말수는 정원에서 땅을 파는 신용을 했습니다. 여기야. 여기 묻었어. 중얼거리는 말순을 본 수진이 급히 뛰어나왔죠. 할머님, 뭘 찾으세요? 말순은 수진을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 말순은 창밖을 내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원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죠. 수진이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계획대로였죠. 수진을 교란시키면서 진짜 비밀을 찾을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민재가 말순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말순은 민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착한 아이야. 내 아빠를 닮았어. 민재의 눈가가 붉어졌죠. 그때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모두가 널 속이고 있어. 민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말순은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의 감시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가정부를 시켜 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했죠. 하지만 말순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과감한 연기를 펼쳤죠. 한밤중에 거실로 내려가 금고를 찾는 신용을 하거나 벽에 대고 열려라 참깨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말순은 우연히 서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틈새였죠. 하지만 감시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말순은 치매 환자처럼 책을 뒤적이다가 그 자리를 떠났죠. 나중에 다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수진과 민재의 관계도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할머니가 뭘 숨기고 계신 거야? 수진이 짜증스럽게 물었죠.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의 속삭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으니까요. 모두가 널 속이고 있어. 말순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치매 환자였지만 밤에는 교묘하게 수진을 흔들었죠. 때로는 살인자라고 중얼거리며 수진 곁을 지나가고 때로는 돈이 어디 있는지 알아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진은 그것이 진짜인지 망상인지 구분할 수 없어 괴로워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유언장이나 숨겨진 재산을 찾지 못했고 말수는 여전히 치매 환자 연기를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게임의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조금씩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말순은 남편의 초상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죠. 여보, 이제 시작이야. 당신이 준비한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 감시 카메라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수지는 모니터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시작된다는 것일까요? 수지는 모니터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말순의 여보, 이제 시작이야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도대체 무엇이 시작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죽은 시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초조했습니다. 민재야, 아버님이 생전에 특별히 숨겨둔 게 있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 아침 식탁에서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죠. 글쎄, 아버지는 늘 비밀이 많으셨으니까. 수진의 표정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도 아들한테는 뭔가 암시라도 하셨을 거 아니야? 그때 말순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정부의 부축을 받으며 느릿느릿 걸어오는 모습이었죠. 수지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할머님, 잘 주무셨어요? 말수는 대답 없이 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수진을 빤히 쳐다봤죠. 넌 나쁜 여자야. 말순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수진이 놀라 민재를 쳐다봤지만 말수는 이미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있었죠.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은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김 변호사님, 시아버님의 유언장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죠. 말씀드렸다시피 공식 유언장은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고인께서 생전에 또 다른 유언장이 있을 수 있다고 암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조건부 유언장이라고 하셨습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장이죠. 하지만 그 조건이 무엇인지, 유언장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수진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죠. 그때 문이 열리며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뭘 찾니? 말순의 목소리에 수진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말순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는데 눈빛이 평소와 달랐죠. 할머님, 혼자 어떻게 여기까지?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책상 쪽으로 걸어갔죠. 내 남편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말순이 정말 치매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지만 곧 말순이 책상 위 연필을 집어들고 종이에 무의미한 낙서를 시작하자 다시 안심했죠. 그날 밤 말순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니며 벽을 두드렸죠. 똑똑똑. 들려? 나야 말순이야. 감시 카메라로 지켜보던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말순이 갑자기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봤죠. 순간 수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정신과 의사를 초빙했습니다. 선생님, 시할머니 상태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요. 의사는 말순을 진찰한 후 고개를 갸웃거렸죠. 흥미롭네요. 치매 증상도 있지만 때때로 아주 명료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거에 연극이나 연기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의사가 설명을 이었죠. 가끔 치매 환자들 중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연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수진은 의사를 보낸 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말순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말순은 젊은 시절 대학에서 연극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나왔죠. 더욱 놀라운 것은 말순이 심리학을 전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진은 서서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할머님이 혹시 연기를 하고 계신 건 아닐까? 민재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왜 그런 걸 하셔? 하지만 수진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할머님은 뭔가를 숨기고 계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야. 그때 말순이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말순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죠. 뉴스에서는 한 재벌가의 상속 분쟁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갑자기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것도 다 쇼야.
진짜는 따로 있지. 수진과 민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순의 말이 단순한 치매 증상인지 아니면 의미 있는 암시인지 알 수 없었죠. 말순은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집안 곳곳에 추가로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말순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행동을 이어갔죠. 어느 날 말순은 정원에서 꽃을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보물이. 가정부가 황급히 수진을 불렀고 수진은 정원으로 뛰어나왔죠. 할머님, 뭘 찾으세요? 말순은 수진을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가 보고 싶어.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말순의 연기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었으니까요. 말순을 달래 집 안으로 데려가면서도 수진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남편에게 말했죠. 내일부터 할머님 방에 들어가는 음식과 약을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민재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죠. 할머님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면 진실을 밝혀내야 해. 그리고 만약 정말 치매가 맞다면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민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내의 결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약을 먹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독약이야. 날 죽이려고 해. 소리를 지르며 약을 뱉어냈죠. 수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말순을 달랬지만 말순은 완강했습니다. 결국 의사를 불러 진정제를 놓아야 했죠. 진정제를 맞고 잠든 말순을 보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님, 당신이 뭘 숨기고 있든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말순이 진정제를 맞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수진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오후 말순은 잠든 척하다가 수진이 방을 나가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죠. 남편이 생전에 준 열쇠였습니다. 이제 그 열쇠를 사용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열쇠를 다시 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으니까요. 말순이 매트리스 아래 숨겨둔 열쇠는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에 준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 거야. 내가 진짜 위험에 처했을 때 쓰는 거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죠. 수지는 말순의 약물 반응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진정제 투여 후에도 말순이 가끔 눈을 뜨는 것을 포착했죠. 민재야, 할머님이 약에 내성이 있는 것 같아. 용량을 늘려야 할까? 민재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 할머니가 진짜 아프실 수도 있잖아. 위험하다고? 지금 상황이 더 위험해.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님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야? 민재는 아내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죠. 예전에 다정했던 수진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날 밤 말순은 또다시 배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서재가 아닌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말순의 발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지는 감시 카메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급히 따라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에는 오래된 금고가 있었는데 말순이 그 앞에 서 있었죠. 금고 위에 먼지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약속했잖아. 지켜줄 거라고.
할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에 말순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섬뜩한 미소를 지었죠. 네가 내 남편 죽였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순은 금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다 있어. 증거가 내가 약을 바꿔치기 한 거. 수진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님이 망상을 하시는군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말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지. 다 돈 때문이야. 그리고는 갑자기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수진이 당황해서 말순을 부축하는 사이 말수는 작게 속삭였죠. 난 다 알고 있어. 수진은 말순을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가면서도 금고가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정말로 시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 걸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들킬 만한 증거를 남긴 건 아닐까? 불안이 수진을 집어삼켰죠. 다음 날 수진은 금고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이 금고를 열 수 있나요? 그 전문가는 금고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이건 특수 제작된 금고입니다. 열쇠 없이는 폭파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의 내용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이 금고는 특수 장치가 있어서 강제로 열려고 하면 내용물이 자동으로 소각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지는 좌절했습니다. 도대체 시아버지는 무엇을 그렇게 철저히 숨긴 것일까요? 그때 말순이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시끄럽네. 말순은 금고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이 안에는 우리 여보의 마지막 선물이 들어있어. 민재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 날카롭게 대답했죠. 당신 아버지가 뭘 숨기고 계셨는지 알아?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정확히 알고 있어?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아. 수지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 할머니는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할머니는 치매 환자야.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죠. 수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의심하고 있구나. 할머니가 정말 치매가 맞는지. 그때 말순이 저녁 식사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또렷한 표정이었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말순이 말했습니다. 수진과 민재는 놀란 눈으로 말순을 바라봤죠. 민재야. 말순이 손자를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지. 특히 말순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적으로 만든 게 실수였어.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은 수진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넌 알면서 묻는구나. 내 남편이 죽기 한 달 전, 넌 변호사를 만났지. 이혼을 준비하면서 민재가 깜짝 놀라 수진을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진은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죠. 할머님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전 그런 적 없어요. 말순은 피식 웃었습니다. 착각? 내가 치매라고 다 잊어버렸을 거라 생각했니? 말순은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한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내 남편도 모르는 일이 많아.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고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말순을 노려봤죠. 말순은 여유롭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남편에게 해명했습니다.
그때는 잠깐 힘들었을 뿐이야. 아버님이 회사 일로 우리를 너무 압박하셔서. 하지만 민재는 차갑게 등을 돌렸죠. 부부 사이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말수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감시 카메라를 피하지 않았죠. 당당하게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모니터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순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손짓했죠. 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수진이 서재에 도착했을 때 말수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하자. 말순의 목소리는 완전히 정상이었죠. 넌 내 남편의 약을 바꿨어. 심장약 대신 다른 약을 줬지. 증거가 있어요? 수진이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서랍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죠. 이게 증거야. 내가 바꿔치기한 약병. 내 지문이 묻어있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제가 할머님 약을 관리하면서 만진 거예요. 말순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왜 이 약병이 내 남편 방에서 나왔을까? 두 여자의 대치는 팽팽했습니다. 수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말순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죠. 난 모든 걸 알고 있어. 내가 왜 그랬는지도 어떻게 했는지도. 미친 노인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증명해 보세요. 법정에서 치매 환자의 증언이 먹힐 것 같아요? 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매인 척을 했지. 모든 걸 지켜보면서 증거를 모으려고. 그때 민재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두 여자는 동시에 민재를 봤죠.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내 아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거짓말이야. 수진이 외쳤습니다. 할머니가 미쳐서 하는 소리야. 민재는 혼란스러워하며 두 여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말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하실 금고를 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거기엔 내 아버지가 남긴 증거들이 있어. 수지는 절박하게 민재를 붙잡았습니다. 믿지 마. 할머니는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야. 민재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금고 열쇠가 어디 있어요, 할머니?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일 알려줄게.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과연 금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수지는 정말로 살인자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말순의 정교한 복수극일까요? 새벽녘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곧 끝나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그리고는 베개 밑에서 진짜 금고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지하실 금고 앞에 모였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잔 듯 초췌했고 수지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죠. 말순만이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자, 여기 열쇠야. 말순이 낡은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었죠. 할머니, 정말로 이 안에.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어보면 알게 될 거야. 열쇠를 금고 구멍에 넣자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가 심호흡을 하고 열쇠를 돌렸죠. 무거운 금속음과 함께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커다란 봉투가 놓여 있었죠. 민재가 봉투를 집어들자 내 아들 민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봉투를 뜯자 여러 장의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민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가 금고를 열어준 것이겠구나.
민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내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은 더 잔인하단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무릎이 떨렸죠. 민재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수진이가 내 약을 바꾼 건 사실이다. 심장약 대신 비타민을 몰래 넣었지. 하지만 놀랍게도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뭐라고? 수진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충격이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지. 수진이는 나를 죽이려 한 게 아니었다. 단지 내가 약해지기를 바랐을 뿐이다. 말순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는 시아버지가 회사 경영권을 민재에게 넘기지 않는 것에 조바심을 냈어. 그래서 약을 바꿔서 건강을 악화시키려 했던 거지. 하지만 편지의 다음 내용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의사도 모르는 선천적 결함이 있었던 거다. 수진이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나는 곧 죽을 운명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죠.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다니. 수진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내가 변호사를 만난 것도 알고 있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엔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 하지만 자세히 조사해보니 그것은 이혼 때문이 아니었다. 넌 민재를 위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였어. 민재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난 정말 당신을 위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당신을 너무 무시하는 게 싫었어. 능력도 없다고, 아직 어리다고. 편지는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수진이는 욕심이 많지만 나름대로 민재를 사랑하는 여자다.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그래서 나는 더 큰 계획을 세웠다. 우리 가족을 진정으로 하나로 만들 계획을. 그리고 말수나 편지는 아내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부탁대로 모든 것을 실행해 준 거겠지. 치매 연기 정말 수고했어. 당신의 연극 실력이 이렇게 쓰일 줄이야. 말순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마지막까지 나를 놀라게 하는군요. 민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럼 할머니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죽기 일주일 전에 모든 걸 털어놨어. 말순이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를 시험하고 진실을 밝혀내고 너희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라고. 그래야만 회사와 가족이 온전히 지켜질 거라고 했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민재야, 수진이를 용서해라. 그녀의 방법은 잘못됐지만 의도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수진아, 욕심을 버려라. 진정한 힘은 음모가 아닌 신뢰에서 나온다. 민재가 편지를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날 위해서 그런 거였어? 수진이 흐느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그저 당신이 무시당하는 게 싫었어. 당신 아버지는 늘 당신을 무능하다고. 금고 안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을 재분배하는 내용이었죠. 놀랍게도 수진에게도 상당한 지분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단 민재와의 결혼을 유지하는 조건으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지만요. 아버지가 민재가 놀라 말했습니다. 수진이를 가족으로 인정하셨구나.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죠. 내 아버지는 수진이의 능력을 인정했어.
단지 그 야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싶었을 뿐이야. 그때 금고 안에서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언 영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세 사람은 지하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계단을 올랐죠. 거실에 모여 앉은 세 사람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건강했을 때의 민재 아버지였죠. 정장을 차려입고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모든 진실이 밝혀졌겠지. 영상 속 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먼저 수진이에게 말하고 싶다. 넌 똑똑하고 야망 있는 여자야. 그것은 장점이지 단점이 아니다. 단지 그 야망을 가족을 위해 써주길 바란다. 넌 좋은 아내이자 훌륭한 경영자가 될 수 있어.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영상은 계속되었죠. 민재야, 넌 아직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있다. 수진이가 내 약점을 보완해 줄 거야. 부부는 서로를 완성시키는 존재란다. 그리고 말순아. 화면 속 남편을 보며 말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 내가 떠나도 강하게 살아줘.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줘. 영상이 끝나자 거실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민재가 먼저 움직였죠.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당신을 의심해서. 그리고 고마워. 날 위해 그렇게까지 해줘서. 수진이 남편의 품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조급했어. 방법이 잘못됐어. 말순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안았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는 가족이야. 진짜 가족.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그동안의 조바심과 불안을 털어놨고 민재는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을 고백했죠. 말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게 아니야. 말순이 말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아직 확인하지 않은 서류 하나가 더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금고를 다시 확인하러 내려갔을 때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제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에 정신이 팔려 놓쳤던 것이죠. 서류를 집어들자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수진아. 민재의 다급한 외침에 두 여자가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죠.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했을 수도 있대요. 서류는 사설탐정의 보고서였습니다. 민재 아버지가 죽기 한 달 전에 의뢰한 것이었죠.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이지만 주변 인물들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발견됨. 특히 회사 내부에 배신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말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남편이 나에게도 말하지 않은 거야. 수진이 보고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회사 부사장 최영식이 경쟁사와 내통했다는 정황이 있대요. 최영식은 민재 아버지의 오른팔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였죠. 민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삼촌이 그럴 리 없어. 우리 집에도 자주 왔잖아요.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최영식이 경쟁사 대표와 비밀리에 만났고 거액의 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민재 아버지가 죽던 날 최영식이 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최 부사장을 봤어요. 시아버지 병실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그때는 그냥 문병 온 줄 알았죠. 말순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 그날 영식이가 이상하게 초조해 보였어. 민재는 즉시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님? 저 민재입니다. 최영식 부사장님 일정 좀 확인해 주세요. 잠시 후 답변이 왔죠. 최 부사장님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집에도 안 계시고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말순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민재는 망설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이 보고서만으로는. 그때 수진이 떠올렸습니다. 병원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면 돼요. 최 부사장이 병실에 얼마나 있었는지, 뭘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당장 확인해 보자.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자신에게 숨겼을까? 혹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걸까?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있는 걸까? 병원 보안실에 도착한 세 사람은 당시 감시카메라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보관 기간이 지나지 않았죠. 보안 담당자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날 오후 3시경 영상이에요. 화면에 최영식이 나타났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영식은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나올 때는 한 손만 들고 나왔습니다. 저게 뭘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영상을 확대해 보니 작은 약병처럼 보였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설마 최 삼촌이?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더 늦기 전에. 경찰서에서 사건을 설명하자 형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최영식 씨의 행방을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채취한 증거물도 다시 검사해 보죠.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게 최 삼촌이라면 왜 그런 거죠? 30년을 함께 했는데.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 때문이겠죠. 아니면 권력 때문이거나. 말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영식이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을 거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때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말순이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저 영식입니다. 최영식이었죠. 민재와 수진이 놀라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침착하게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영식아, 지금 어디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최영식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죠. 누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형님한테 제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 형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그럼 왜 도망간 거야?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재야. 최영식이 한숨을 쉬었죠. 내가 그날 형님 병실에 간 건 맞아. 하지만 독을 넣으러 간 게 아니야. 오히려 막으려고 갔던 거야.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최영식이 설명을 시작했죠. 누군가 형님을 죽이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갔지. 내가 들고 간 건 해독제였어. 하지만 최영식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이미 늦었더라고. 형님은 이미. 그리고 내가 병실을 나올 때 누군가 날 봤어.
그 사람이 날 범인으로 몰 것 같아서 도망친 거야. 그 사람이 누구야? 말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최영식이 충격적인 이름을 말했습니다. 강준호 전무요. 형님의 사촌이자 회사의 2인자죠. 강준호. 그는 늘 민재 아버지를 시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회사 지분도 상당히 갖고 있었고 은근히 경영권을 노리고 있었죠. 민재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강준호 삼촌이 증거가 있어? 말순이 물었습니다. 최영식이 대답했죠. 형님이 죽기 전에 저한테 저장 장치를 줬어요. 강준호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리고 조만간 그를 해임할 거라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호가 자신의 범죄가 들통날 것을 알고 먼저 손을 쓴 것이었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 저장 장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최영식이 대답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요. 하지만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민재가 다그쳤죠. 강준호가 저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위험할 거예요. 그가 모든 걸 손에 넣으려 할 테니까. 통화가 끝난 후 세 사람은 경찰에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강준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죠. 하지만 강준호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가장 믿었던 사촌에게 배신당하고 목숨까지 위협받았으니 그런데도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던 남편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죠. 민재와 수진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이 물었죠. 민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지. 그리고 회사를 지켜야 해. 강준호가 노리고 있을 테니까.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영식이 경찰에 자수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가져온 저장 장치에는 정말로 강준호의 횡령 증거가 가득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장 장치에는 강준호가 킬러를 고용하는 음성 파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하게 처리해. 자연사로 보이게. 강준호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죠.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진의 약 바꿔치기는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치명적이지 않았고 진짜 살인자는 강준호였던 것이죠. 그는 횡령 사실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해 사촌을 죽인 것입니다. 경찰이 강준호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해외 어딘가에 숨어 있었죠. 민재는 회사로 출근해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제 강준호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오늘부로 강준호 전무는 모든 직에서 해임됩니다. 민재가 선언하자 이사들이 술렁거렸죠.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민재 사장님,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수진이 나섰습니다. 횡령과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인 사람이 회사 임원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죠. 말순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재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치매에 걸린 노인으로 알고 계셨죠? 말순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이 회사가 어떻게 썩어가는지, 누가 배신자인지 다 봤습니다. 말순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지난 1년간 강준호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들입니다. 횡령뿐만 아니라 뇌물, 배임 그리고
말순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죠. 살인 교사까지. 이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났죠. 이런 헛소리를. 증거도 없이. 그 순간 경찰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철수 이사님이시죠? 강준호와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철수는 강준호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도 횡령에 가담했던 것이죠. 경찰이 그를 연행해 가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을 할 때입니다. 최영식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검찰 조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불구속 상태였죠. 제가 비겁하게 도망쳤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최영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최 부사장님은 아버지를 구하려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다고 믿습니다. 수진도 동의했죠. 맞아요. 진짜 적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민재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말순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여보,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당신을 죽인 사람도 회사를 좀먹던 사람도 모두 처벌받을 거예요. 민재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약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수진도 고개를 숙였죠. 시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잘못된 방법으로 민재를 도우려 했어요. 그때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제전화였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말순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만 돌아와서 죗값을 치러라. 말순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강준호가 비웃었죠. 죗값이요? 전 아무 잘못 없어요. 그저 제 것을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내 것? 민재가 화를 냈습니다. 뭐가 내 거야? 아버지를 죽이고 회사 돈을 훔친 게 내 것을 찾는 거야? 강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 회사를 세운 공동 창업자였어. 하지만 너희 아버지가 다 빼앗았지.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준호가 웃었죠. 정당화? 난 그저 균형을 맞춘 거야. 너희가 가진 것의 반은 원래 우리 것이었으니까. 그런 논리로 살인을 합리화하다니.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도박으로 지분을 다 날렸어. 그걸 내 남편이 대신 갚아줬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건 너야. 강준호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불길한 웃음소리가 들렸죠.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강준호가 무슨 수를 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보안을 강화해야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집으로 돌아온 후 말순은 남편이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편지 끝에 작은 추신이 있었죠. 말순아, 만약 준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거야. 내 책상 서랍 비밀 공간에 있으니 필요하면 찾아봐. 말순은 서재로 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밀 공간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그 안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최후의 수단이라고 적혀 있었죠.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강준호가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죠. 그리고 출생증명서 하나. 강준호에게는 숨겨둔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불륜으로 낳은 아이였죠. 말순이 민재와 수진을 불렀습니다. 이걸 봐라. 두 사람도 놀랐죠. 강준호 삼촌한테 숨겨둔 아이가 있었다니.
민재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덧붙였죠. 이걸로 협박하려는 건가요? 아니야.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협박 같은 건 하지 않았어. 이건 아마 말순이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 아이를 보호하려는 거였을 거야. 강준호가 체포되면 아이가 피해를 볼 테니까.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였죠. 김말순 여사님이신가요? 저는 강준호이. 그 사람 아이의 엄마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말순이 물었습니다.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죠. 준호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준호가 아이를 인질로 삼으려는 것 같았죠. 어디 계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즉시 경찰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죠. 여자는 겁에 질려 있었고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강준호가 언제 연락했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이요.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죽이겠다고. 여자가 울먹였죠. 말순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죠. 놀랍게도 민재 아버지를 닮은 눈이었습니다. 역시 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경찰이 여자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준호는 이미 한국으로 들어온 것 같았죠.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데리러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죠. 민재야. 돌아보니 강준호였습니다. 삼촌. 날 삼촌이라 부르지 마. 강준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내 아버지가 모든 걸 빼앗았으니 이제 내가 되찾을 차례야. 그의 손에는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들려 있었죠. 바로 그때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움직이지 마. 강준호가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죠. 수진이 경찰과 함께 있었습니다. 민재가 회사에 늦게까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했던 것이죠. 강준호는 체포되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그는 소리쳤죠. 이게 끝이 아니야. 내 것을 되찾을 때까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곧 멀어져 갔습니다. 민재와 수진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민재가 말했죠.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서로를 지켜야지. 말수는 집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니?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죠.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준호의 아이가 있는 한 이야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아이도 이 가족의 일원이었으니까요. 비록 불행한 인연으로 태어났지만 말이죠. 강준호가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 준비가 한창이었고 그의 죄상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었죠.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강준호의 아이가 계속 생각났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그 아이의 존재를 알고도 숨겼던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민재야, 우리가 그 아이를 돌봐야 하지 않을까? 아침 식탁에서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재와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할머니, 그 아이는. 민재가 망설였습니다. 우리를 해치려 한 사람의 아이예요. 그 아이도 우리 가족의 피가 흐르고 있어.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는 어른들이 지었지. 아이는 무슨 죄가 있니?
내 할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아이의 존재를 숨겨둔 거야. 보호하려고. 수진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님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그 아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나서는 걸 원할까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직접 만나보려고 해. 너희도 같이 가자. 그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자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죠. 여자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말순을 보자 조금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저희가 왜 왔는지 아시죠? 말순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아이가 평범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목소리가 떨렸죠. 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를 줄은. 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손님이야? 5살 된 아이는 천진난만했죠. 까만 눈동자가 초롱초롱했습니다. 말순이 아이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죽은 남편의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으니까요. 그래, 할머니란다. 이름이 뭐니? 말순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준영이요. 말순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준영이는 착한 아이구나. 민재가 아이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닮은 눈이었죠. 어쩌면 자신의 어린 시절과도 닮았을지 모릅니다. 수진이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은 아직 아이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준영이 엄마. 말순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든 교육적으로든. 아이에게는 밝은 미래가 필요해요.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저지른 일들을 알게 되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수진이 나섰습니다. 아이는 보호받아야 해요. 저희가 법적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후원만 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수진의 진심 어린 말에 여자는 더욱 흐느꼈죠.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전 많이 힘들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그리고 이제 준호 씨 때문에 신변의 위협도 느끼고 어디 가서 일도 못 구하고 울음을 터뜨렸죠. 말순이 여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이 되어줄게요. 준영이도 당신도. 민재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네, 준영이는 이제 우리가 지킬게요. 삼촌으로서, 가족으로서. 정말 괜찮으신가요? 여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희 때문에 피해를 보실 수도.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충분한 시련을 겪었어요. 이제는 화해하고 치유할 때입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준영이와 엄마는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했고 민재와 수지는 정기적으로 그들을 찾아갔죠. 준영이는 금세 민재를 따랐습니다. 삼촌, 오늘은 뭐하고 놀아요? 말수는 준영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는 순수했고 밝았고 사랑스러웠죠. 강준호의 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를 통해 강준호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한편 강준호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재벌가의 살인 사건이었으니까요. 강준호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난 내 권리를 찾으려 했을 뿐이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살인을 교사했고 수십억을 횡령했습니다. 죄질이 극히 나쁩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증인들의 증언도 이어졌죠.
최영식도 증인으로 나와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피고인 강준호에게 살인교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강준호는 끝까지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죠. 법정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말수는 강준호를 면회했습니다. 준호야. 철창 너머로 강준호가 보였죠.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강준호가 차갑게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내 아이를 우리가 돌보고 있어. 말순의 말에 강준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준영이를? 순간 그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죠. 혹시 아이한테 해코지를?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보이니? 아이는 잘 있어.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 말순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준영이가 민재, 수진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강준호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영이, 내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다르지. 우리가 준영이를 제대로 키울 거야. 내가 주지 못한 사랑을 대신 줄 거고. 강준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준호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형님께, 형수님께 제가 미쳤었어요. 욕심이 저를 삼켜버렸어요. 말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영이가 크면 아빠가 왜 감옥에 있는지 물을 거야.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강준호가 고개를 숙였죠. 부끄러운 아버지라고. 하지만 아이만은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해주세요. 면회를 마치고 나온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오와 용서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미래를 선택하기로 했죠. 준영이의 미래, 그리고 온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죠. 저, 임신했어요. 말순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이니? 아이고, 이제야 증손주를 보는구나. 민재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준영이도 형이 되는 거네요. 말순이 두 사람을 안으며 말했죠. 정말 잘 됐다. 새 생명은 언제나 축복이야. 어둠 끝에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영이와 엄마도 함께했죠. 오늘은 축하할 일이 있어서 모두 모았어요. 민재가 발표했습니다. 곧 우리 가족이 한 명 더 늘어납니다. 준영이가 신나서 박수를 쳤죠. 그리고 또 하나.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준영이 어머니께서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일하시기로 했어요. 준영이 엄마가 수줍게 인사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수는 이 광경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진정으로 원했던 모습일 것입니다. 비록 아픔과 배신을 겪었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로 하나가 된 가족.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배가 제법 불러왔고 준영이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밝게 자라고 있었죠. 말수는 요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말수는 정원을 거닐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장미가 다시 피어나고 있었죠. 수진이 말순을 위해 특별히 다시 심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님이 좋아하셨다고 들었어요. 수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말순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정말 좋은 아내이자 며느리야. 내가 오해했던 시간이 아깝구나. 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그때 민재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수진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두가 긴장했죠. 강준호 삼촌이 감옥에서 쓰러졌대요. 심장마비라고.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강준호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죠. 선천적 심장 질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형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가 같은 병으로 쓰러진 것이었죠. 면회가 가능한가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잠시만 가능합니다. 환자가 가족을 보고 싶어 해요. 말순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강준호가 힘겹게 눈을 떴죠. 형수님, 강준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영이, 잘 부탁드려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잘 키울게. 강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형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는데 내 형도 이미 용서했을 거야.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강준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죠. 심전도가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준영이는 아직 어려서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죠. 아빠는 언제 와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어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말순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죠.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단다. 하지만 준영이를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야. 민재는 강준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준영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할머니, 이걸 어떻게 할까요? 말순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나중에 준영이가 크면 줘야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니까. 시간이 흘러 수진이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죠. 이름은 뭐로 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말순이 제안했죠. 희망이는 어때?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준 아이니까.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준영이는 여동생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희망아, 내가 지켜줄게. 5살 꼬마의 다짐에 어른들은 모두 웃었죠. 두 아이는 사촌이면서도 남매처럼 자랄 것입니다. 과거의 악연을 모른 채 말이죠. 회사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보다 더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했고 수지는 훌륭한 조력자가 되었죠. 직원들도 새로운 경영진을 신뢰했습니다.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번창했습니다. 어느 날 말순은 요양원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어머, 말순 씨, 치매가 나았어요? 친구들이 놀라워했죠.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연기였어요. 긴 이야기지만. 그리고는 그동안의 일들을 들려주었죠. 세상에 영화 같은 일이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웃는 말순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준영이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가는 거 무서워요. 준영이가 말순에게 고민을 털어놨죠. 말순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넌 똑똑하고 착한 아이니까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야. 그런데 할머니,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왜 하늘나라에 갔어요? 말순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죠. 아빠는 실수를 했단다. 큰 실수를. 하지만 마지막엔 후회했어. 그리고 준영이를 정말 사랑했지. 민재와 수지는 준영이를 법적으로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준영이 엄마도 동의했죠. 준영이에게 든든한 아버지가 생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준영이는 명실상부한 민재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남편의 기일에 묘소를 찾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했죠. 준영이와 희망이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준영이에요. 이제 학교에 가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어른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숙제를 모두 끝냈어요. 말순이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더 단단해졌고 회사도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준영이라는 아이도 우리 품에서 잘 자라고 있죠. 돌아오는 길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님, 제가 예전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힘은 음모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거였네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 다행이야. 민재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모든 게 투명하고 정직하죠. 말순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비밀이 있어도 좋아. 깜짝 선물 같은 거 말이야.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집에 도착하자 준영이와 희망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아이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진정으로 남기고 싶었던 유산이라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더 이상 의심과 거짓이 없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말수는 기도했죠. 이 평화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그리고 두 아이가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밤이 깊었습니다. 말수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죠. 여보,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우리는 모두 행복해요.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카메라는 멀어지고 창밖에는 평화로운 밤하늘이 펼쳐집니다. 집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말순의 눈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긴 여정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